안녕하세요. 이슈를 말한다의 이지은, 김지훈, 민지환 변호사입니다. 5살 여자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이슈를 말한다에서는 이 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안인데 이 가해 아동이 나이가 6살이라는 이유로 사실 형사적인 책임을 못 묻는다고 하던데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이 사안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가해 아동의 행위 자체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금지 조항과 그리고 형법상 유사강간 조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소년법에 보면 만 10세에서부터 14세까지를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법령에 이제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라고 해서요. 형사 처벌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보호 처분은 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 같은 경우에는 네. 만 6세이기 때문에 촉법소년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있지만 이 가해자한테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가 없어서 지금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어요. 법에서는 일괄적으로 나이가 어리면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사건을 좀 자세히 보면 과연 이 아이가 그러한 책임 능력이 없을 정도인가는 의심이 돼요. 아동 전문가들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아동이 비록 그 행동을 하면서 성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달기의 아동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더 큰 공분을 사고 있죠.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느냐를 한번 보니까 이 프로이드가 강조한 이 성적 본능 에너지인 리비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달 단계를 좀 살펴보면 이 3세에서 6세가 되는 나이까지를 남근기라고 해서 이 생식기에 처음 호기심을 갖는 나이라고 합니다. 한 6세 정도 되면 자신의 생식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은 관심을 가지는 데 그쳐서 이제 다른 여자 아이한테 이런 정말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좀 여론이 지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죠. 아동 전문가들도 발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결코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행위를 한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남자아이가 이 여자아이의 뺨을 때리면서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라. 이런 행동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네. 성인들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는 행동 아니에요? 네. 정말 6세 남자아이가 했다고는 믿겨지지 않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까 피해 아동 측에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형사 처벌을 못 하니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겠다고 한 상황인데 혹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혹시 가능할까요? 항상 범죄가 발생하면 형사와 민사는 세트로 가기 마련인데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민사소송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해 아동이 불법 행위를 통해서 피해 아동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입니다. 아까 전에 형법상의 책임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민법에도 책임 능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에서는 책임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는, 즉 미성년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아이의 부모님이나 저는 무엇보다 사실 이 어린이집 한가운데서 일어난 상황인데 이거를 어린이집 선생님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제가 보면 굉장히 상습적으로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이집 교사가 이걸 못 봤을 리도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로 못 봤다고 해도 그 자체로도 감독을 게을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게 진짜로 여러 번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있었는지 자체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다면서요?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직후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 발생 사실을 좀 인정하면서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CCTV를 확인한 이후부터가 문제입니다. CCTV에 그 가해 행위가 정확하게 담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다.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지금 허위 사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이처럼 지금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이제 성 관련 범죄 사안에서는 CCTV가 없는 곳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조금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서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죠. 이제 이 어린이집에 이제 CCTV를 더 보강을 하겠다, 이제 이런 예방 교육을 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발표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직접적인 사안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민법 제755조에서 이제 그 보호 의무가 있는 감독자들이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이제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부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럼 집에서는 그걸 보호 감독을 할 수가 있지만 어린이집에 간 이후에 발생한 일을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항변은 받아들여지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상 이제 그 감독자의 보호 의무는 좀 무과실 책임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무과실 책임이 뭐예요? 과실이 없는데도 그냥 책임을 진다는 거죠. 법정 책임인데 부모가 없을 때 사고가 발생하지 부모가 있을 때 뭐 발생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둔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항변은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CCTV에 사실 머리 부분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안들만 가지고 정황은 사실 일치를 해요. 피해 아동의 진술과 이제 해당 장소, 시간이 맞기 때문에 좀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그 장면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지고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저희가 변호사로서 사건 하다 보면 범행 행위가 CCTV 영상으로 남거나 혹은 어디에 찍히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심지어 폭행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때리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없어도 맞고 멍을 든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제출해서 폭행 유죄 받아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도 굳이 CCTV에 범행 장면이 안 찍혔다 해도 뭐 민사상으로 승소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경우에는 오로지 그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도 죄가 성립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피해자는 너무 어리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만 3세 아동의 진술도 좀 일관되게 이루어졌고 좀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는, 그리고 좀 유도 신문이 아니라는 그런 좀 신뢰도가 있다면 그 신빙성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사안에서 피해 아동이 말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해 아동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걸 제가 좀 살펴봤는데 피해 사실이나 그 피해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 같은 것이 뭐 5세 어린이가 하기에 뭐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도 신빙성을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술의 신빙성 외에 이 5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염증 소견을 받았다는 이 소견서도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제출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불법행위는 인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이 사건과 정말 유사한 사안을 저희가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조정으로 성립이 되긴 했지만 그 위자료 청구 금액에 비해서 실제로 인정된 금액은 2천만 원에 그친 사안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면 너무 적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인정 금액이 굉장히 작잖아요. 맞아요.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네. 상해를 받으면 나중에 뭐 일실수익이라 그래서 다른 요소에서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거지, 위자료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뭐 한 3천만 원이나 많아도 한 5천만 원 이상 위자료를 청구 잘 안 하잖아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막 100억 이렇게 손해를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나오면 굳이 조정까지 안 가고 한번 끝까지 가볼 텐데, 우리나라는 애초에 승소를 하더라도 위자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과 돈을 들여서 고생을 하느니 조정해서 원만히 끝내는 게 현명하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피해 아동이 입은 그런 상처를 뭐 수십억, 수백억을 준다고 해서 그게 뭐 치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좀 가장 상처를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효율적인 구제 방안을 좀
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남시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 오늘 저희 이슈를 말한다에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 사건이 사실 가해 아동이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고, 하지만 그 인정 금액은 다소 경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정말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사회가 정착이 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를 말한다의 김지훈, 이지은, 민지환 변호사였습니다. 이슈가 있는 곳에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